정통 정치 팟캐스트. 단 하나야. 일부러 뺀 거예요. 자기 거 하니까. 왜 단 하나야? 정통 정치 팟캐스트 얼마나 많은데. 오늘한테 딱 가만히 얘기할 때 있어요. 내가 MC인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자르지 말고 그대로 다 내보내요.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자기 거도 있다, 이거. 네, 내가 몇 개를 하는데요, 지금.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지만 오늘 진행은 이동영 작가인 제가 하겠습니다. 이유는 오늘 정봉주의 전국구는 전국구 스페셜 특별판으로 이명박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명박 전문가들이 오늘 그래서 몇 명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에 또 이명박 전문가라면 남기지 않을 사람이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이 아니고 요 진행 말고 다른 자리에서 패널을 앉겠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많이 달라. 본인이 진행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를 꼬셔가지고 출연료도 꽤만큼 주면서 저를 여기 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제가 맡기로 하고요. 오늘 정 의원이 얼마나 하락할지 조금 이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늘 함께 해줄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포터블 포털 최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낯설다 옆에 앉아있어. 100개 이상의. 예, 그리고 MB 전문 기자, 악마 기자, 주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여전히 맹활약 하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입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고 많이 꺼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기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얘기를 풀어줄지. 신문 나온 거 그냥. 나온 거 그냥 모았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자, 박수로 한번.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거기 앉은 거 정말 오랜만 아닙니까? 패널로 앉은 거? 처음. 낯설어요, 낯설어. 낯설죠. MB 특집인데 반드시 이동영 작가가 나와야죠. 왜? 집안이잖아, 같은. 이명박이 조카하죠, 이동영이가. 맞습니다. 이시영이네 사촌형. 그래? 이동 형이네, 진짜. 같은 집안이라니까. 오. 우리 아버지가 오. 이제 상자 돌림. 또 제가 형자 돌림. 같은 그러니까. 돌림 짰습니다. 경주희 씨 상소공파 40. 근데 닷은 왜 다 뺏겼어?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번에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더라고요. 이동영.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뭐 팟캐스트 뭐 터졌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MB가 안가에서 이동영을 만났다더라고. 난 마포 우리 안가인가 언제 왔나? 그 최대 주주 아들인데 안가에서 물 먹고 있는 사람이 이동영이잖아요, 지금. 네. 이시영한테 밀려서.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게 방송이 나올지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예. 2017년 전국구, 송년회. 예.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청담동 벙커에서 합니다. 1인당 회비 2만원. 자,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wide9.net 에 신청하고, 네. 그리고 119명. 선착순. 네, 왜 119명인지 모르죠. 예. 지난번 촛불을 들 때 나라를 구한 119 구조대원들을 생각하면서. 갖다 붙이는 건 119명. 진짜. 끼워 맞췄군요. 끼워 맞췄고요.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하니까요. 청담 벙커에서 여러분 예. 여기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 그럼 행사 소식하고 광고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본격적 방송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게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이 됐고요.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임관빈 정책실장이었나요? 예. 예. 이 양반도 국방부 정책실장. 왜 똑같은 혐의인데 우리 대장만 풀어주고 나는 안 풀어주냐. 그래서 구속됐다가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여기도 또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수사에 급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원욱 변호사가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을 하시는 견해가 많이 있죠. 근데 길게 봐서는 꼭 이명박 측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혐의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재판을 통해서 실형을 다 선고받은 아랫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 직접 관련했던 사람들이 지금 방송까지 출연해가지고 다 적나라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들이 지시한 바가 없다. 지금 이번에 뭐 적부심 과정에서 이걸 풀어주면서 우리 신광열 부장이 뭐 범죄 혐의의 성립과 관하에 다툴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리하죠. 진짜 무리한 법리고 사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갖다 붙인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법조인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식의 이유를 달아가지고 영장실심사에서 풀어준 건 처음 봤습니다.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에서.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보니까 구속적부심을 풀려난 경우가 한 15%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은 사정 변경.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영장 발부할 때랑 사정 변경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놨다. 주로 민사상의 합의. 합의. 돈을 이렇게 빌렸다가 갚았어. 아니면 뭐 피해를 입혔는데 예. 피해를 이제 보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거나 나쁜 영향이 아니라 이게 돈을 못 받아서 그게 사기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게 풀렸을 때 이 구속적 부심이 해당되는데, 사실 구속적 부심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된 적이 없고요. 사실은 이 구속영장이 굉장히 영장실질심사 때 타이트하게 봤죠. 그래서 내밀하게 다 쳐다본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영장 판사들의 세 분이 특별히 적폐청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난을 받을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없이 영장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바로 뒤엎는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장판사가 사실은 이 영장판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영장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직속 상관이지. 그렇죠. 가끔 그럼 했었잖아요. 영장 전담 판사를. 네,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영장판사들이 언제 구속영장 말고 체포영장도 있고 증거영장,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 영장이 나왔을 때 빨리 내달라가 수사상 빨리 내달라고 하면 가끔 이 판사들이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없고 사정이 있으니 내일로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하고 교감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해요. 이번에 우병우 수석의 그 차량과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하루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도 이번에 그 영장 판사도 그런 비슷한 얘기, 사정이 있으니 내일로 해달라고 얘기했던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걸 보면 영장실질심사 판사하고 신부장판사하고는 상의를 한다고 얘기는 할 수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서 냉정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졌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영장이 나왔는데 며칠 만에 그걸 빼준다는 것은 조금 자기가 손바닥을. 최 변호사님, 이게 이제 그래갖고 그 법조 출입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3명 아니에요? 예. 3명인데 원칙적으로는 각 판사가 독립적인 그 사법기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국정농단 영장 그 전담 판사들은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갖고 낼까 안 낼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셋이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지 이게 단독으로 지금 맡겨놓을 정도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모 판사, 권모 판사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사법부 전체의 이쯤 되면은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상당히 심도 높게 결정을 해갖고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한 11일 있다가 조건도 없이 사정 변경 없이 이렇게 기각되는 경우 또 풀려나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적 부심에서 풀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지금 우리 이 작가께서 15%라고 얘기했지만 전체 사건 중에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적부심을 청구하는 예가 1%도 안 될 겁니다. 1%도 안 되고 그 여러 또 뉴스를 통해서 나왔지만 변호사들이 말려요, 진짜 구속적 부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영장 전담 부장에 또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거 끽해야 한 일주일 열흘 지나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버리게 되면 자기 부정이 돼요. 금방 다 따져서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검찰이 마구잡이로 구속하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있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바로 다른 판사가 이거 구속 잘못됐어 이러면은 이번에도 물맥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잘못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제3범죄에서 합의가 됐거나 아니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됐거나 이런 정말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면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말리는 게 적부심은 그거 안 되고 시간 지난 다음에 좀 살고 보석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겼고 아니 이번에는 김관진이 포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역으로 돼갖고 그쪽 흘러나오는 얘기가 김관진이 다 끝났는데 뭘 하냐 그러니까 변호사가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TV조선과 일부 언론의 일부에서? 말인데 제가 듣기로는 김관진이 뒤에서 협박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자, 어쨌든 이 말씀 끝까지 들어봅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원세훈 재판을 계속 연기하면서 결국 원세훈 맛을 가게 만든 고등법원 판사 있잖아요. 예. 파기환송심 시간 끌었다가 한 2년 몇 개월 끌었던. 김시철 부장이라고 거기도 19기 84학번 TK 출신이야. 여기 신광열 19기 84학번 TK 출신이야. 그 다음에 이번 영장전담 판사들도 이 국정농단 사태방 가면은 굉장히 잣대가 엄격해지고 예. 나 일반인한테도 좀 이렇게 해서 기각해줬으면 좋겠어. 거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 또 행정처 출신이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법원의 족보를 따져보면 주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형사수석부장하고 영장전담부장은 예. 시쳇말로 비민주적인 정권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판사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거는. 네. 엄선된 지금껏 그랬어요. 판사들. 지금껏. 엄선된 판사들.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그다음에 영장전담 판사들은 부장이 둘이고 하나는 이제 고등법원 판사급의 단독 판사인데 원래 법원도 나름 그 직급 체계로 아니라고 하지만 직급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장 판사들은 독방을 씁니다. 근데 영장전담 판사들은 셋이 한 방을 써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상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이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형사수석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석부장이 있는 이유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의심했던 게 저 수석부장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의중들이 전달되는 거 아니냐. 이게 수석부장 출신 아닌 신광렬이. 지금 현재 수석부장. 형사수석부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얏 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갓을 자꾸 썼다 벗었다 하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 이번에는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배당하지 않고 자기한테 예, 자기한테 배당하고 자기가 내렸어요 결정을. 그것도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한프로서도 자기 부정 얘기했습니다만 법원이 판결한 걸 부정한 것이고 예. 판사가 판결한 걸 일주일 만에 이제 부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여기에 MB의 뭐 숨은 입김 혹은 강제성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수 기자님? 김관진이 구속되자마자 네. 조중동이 일제히 사설과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참군인. 그리고 북한에서 제일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군인이라고. 냉정하게 보자고요. 자기 북한을 상대하지 않고 아니 남한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격하는 군인 이런 국방부 장관을 누가 두려워해요. 이게 다 김관진이 자기가 만든 그 이미지예요.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김관진이 한 게 뭐였냐면은 자기 방에 인민무력부장 사진을 붙여요. 네. 그리고 쟤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전군 사격장에 표적으로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요. 그리고는 거기에다 사격을 하게 해요. 그리고 북한에서 한 걸 그대로 배워갖고 거꾸로 한 거네. 그리고 대북 방송 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 멘트를 100배 1000배 보복하겠다고 하고 계속 과격한 멘트를 하면서 그 북한에서도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뭘 했냐면 군사이버사를 동원해 가지고 참군인 김관진, 불멸의 이순신 김관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우상화를 시작해요. 이분 대권 뜻이 떠든 사람이라는 거 증언하는 군인들 많아요. 진짜. 진짜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게 김관진이 석방된 날 그날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려고 소환을 하잖아요. 근데 임관빈이 그날 오후에 와서 검찰하고 어제 오늘 기사가 잠깐 나왔더만 검찰에 와서 난리 폈다는 거예요. 나 풀어주라고? 나 풀어주라고 풀어주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 네. 자, 네. 왜냐면 내 직속 상관이 석방이 됐는데 안 그러면 구속적부심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김관진이 석방이 되고 그다음에 임관빈이 난리 피우고 신광렬이 다시 구속적부심해갖고 석방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김관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김관진이 구속이 되고 네. 조중동이 계속해서 참군인,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군인. 이건 다 굴하죠. 근데 그 군인 하면서 계속 사설과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데 설마 이게 했는데 약간 그 촉이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얘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명박 진영에서도 쭉 돌아가는데 이 김관진의 구속적부심을 맡은 사람이 강훈 변호사예요. 다르네. 들으시죠? 이명박의 법무비서관 출신. 출신이고요. 이명박의 BBK 변호인이었고 그다음에
발은 이명박 때 발은은 매출이 진짜 1등으로 올라갔죠. 1등으로 올라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계 이명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움직였던 것이 그때 김관진이 가만 안 있겠다고도 하고 그리고 김관진은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해서 조중동을 비롯한 전면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무리하게 신광렬은 이 사람은 진짜 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귀족 같은 사람이고 이 잘 보면 뭐 양승태, 신영철 거기에 있었고 그 지로기마 판사도 있었고 뭐 아까 김시철도 있지 않습니까? 신광렬은 지금 영장 판사를 3명을 꽂고 그걸 그 위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정말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정말 실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름을 깔 정도로 위급하고 다급하게 그냥 뛰쳐나와서 그냥 내준 거예요.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자기 오야붕을 빼가니까 임관빈이 그래? 나도 얘기할래 했어요. 그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어요. 최 변호사님 이런 거 아니야? 그 김관진이 구속됐을 때 최 변호사가 예측을 했지만은 들어가면 바로 물 것이다 그랬거든. 예. 근데 생각외로 쟤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빨리 부른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김관진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더 물 게 많죠. 더 물 게 많지. 원세훈한테도 영향을 미치겠고. 자, 원세훈은 무조건 영향을 김관진이 상당 부분 불었어요. 앞에 부분 불었는데 아마 막고 싶은 김관진을 막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다는 게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지. 그죠? 저기 고영태가 아니, 그거는 구속적 부심 근데 국정농단 다르죠. 사건은 아니고요. 근데 그거는 좀 이유가 있었는데 첫 사례입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 기자 아까 듣다가 생각났는데 구속 적부심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제대로 된 변호사 같으면 그거 할 생각이 아니거든. 네. 그렇죠. 밑으로 다 짜고 메이드가 짜졌죠. 됐다는 거 아니야? 글쎄 그러면. 말이에요. 싸지고 들어왔죠. 우리가 할 게 많으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정윤 얘기 조금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두 사람 풀어준 게 이명박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 있고 하나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저기 최 변호사님이 얘기했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도 거기 한 표 겁니다. 네. 수사하는데 큰 장애는 안 된다. 네. 뭐 이미 기차는 많이 떠났고요. 거의 뭐 그 궤도에 진입했어요. 김관진한테 지금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는 뭐 군의 그 대선 개입인데 정치 개입이고 그런데 사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보다 훨씬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게 군의 정치 개입입니다. 아니 군대가 국군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지 총구를 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댓글을 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엄벌해야죠. 근데 이걸 봐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다급하게 하더라도 이미 수사는 많이 진전이 돼 있고 다른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게 있었어도 이명박을 포토라인에 세운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의 공은 이명박의 일은요 크게 하회와 같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네. 이제 여기서 스모킹 건이 터지든 네.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스모킹 건이 터지든 터질 게 많을 것 같아요. 나발총으로 퍼질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연관해서 지금 있긴 보이지 않는 손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정유라가 습격을 당했어요. 이 지금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야. 그 돈을 노렸는데 대낮에 그것도 몇 번이나 그 집이 어떤지 벌써 사전 탐방을 몇 번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 사건 좀 정유라 집인지 알고 알고 갔죠. 아니 처음에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갔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유라 집 그 빌딩 미승 빌딩 네. 거기는 마스터 키가 없으면 6, 7층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누를 수가 없어요. 호텔하고 똑같이 돼 있어. 그것도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정유라, 최순실 이 미승 빌딩 담당을 한 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 1층에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는데 네. 굉장히 그 맛집이에요. 그거 잘 되고 잘 손님이 돼요. 무지하게 많다 수집 그러더라고. 많은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늦잠 좀 주무시고 점심 몇 시쯤 드세요? 1시, 2시 이렇게 먹게 그렇죠. 되죠. 늦지막하게 하지. 그래서 토요일 날 3시는 그 미승 빌딩 1층이 가장 붐빌 때예요. 거기는 1시 넘어가면 줄을 서기 시작해서 3시까지 줄을 서요. 사람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 네. 토요일 날
특별히 일요일보다 토요일 날 많아요. 제가 토요일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 토요일 날 가면 그 발레 기사가 3명, 4명 정도 돼요. 와. 3명, 4명은 작은 날이고 더 많기도 해요. 그리고 1층하고 1층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그 입구가 있는데 거기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발레하는 아저씨들이 앞을 서 있고 그다음에 경비 아저씨가 있어야 되는 마스터키를 바로 내지 않으면 바로 돌려가요. 이모 씨, 이 괴한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와 1층에 마스터키로 6, 7층 그러니까 정유라가 사는 집으로 올라가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하로 가서 경비원을 제압합니다. 경비원을 제압하는데 총과 칼로 제압을 해서 총도? 네, 총 들고 갔어요. 총과 해서 진짜 총이야? 장난감 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문 앞으로 갑니다. 영화에서 보셨죠? 그래서 예. 문 열어.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으라고 했어요. 문을 여니까 이 친구가 그 경비원을 묶고 올라갑니다. 그 경비원을 제압하기 직전에 정유라는 주요 증인이어가지고 경찰이 한 명 붙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따돌렸어요. 그리고는 6층에 올라가면 보모가 있어요. 예. 보모. 아이 봐주는. 이 보모는 VIP입니다. 이 보모는 이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부터 온 독일도 같이 갔죠. 그리고 저기 덴마크도 같이 갔는데. 7층에 바로 못 가서 6층을 가는 야, 거예요. 6층에서 내려서 7층으로 가는 겁니다. 7층 가려면 6층으로 가야 돼. 예, 근데 6층에 내려갔을 때 보모가 있었는데 이 보모는 VIP예요.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항공 지점장 그리고 영사가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했답니다. 영사관에서 나왔다는데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VIP로 쭉 나갔던 그런 사람이고 집안에서 계속 키웠던 사람인데 보모가 있는 거예요. 보모가 있었을 때 이 40대 괴한이 가가지고 보모를 위협했어요. 위협하고 뭐를 했냐면요. 신분증을 뺏었어요. 보모에? 네. 아니, 도둑질하러 가서 왜 그걸 뺐어요? 자, 돈이 필요해서 갔다는데 신분증을 뺐어요. 그리고는 신분증에 있는 그 주소와 주민번호를 다른 데 불러줬어요. 전화로? 네, 불러줬어요. 전화가 2대 있었는데. 자, 그리고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위층에는 정유라하고 이아무개 씨, 마필 관리사가 거기에 지내고 있어요. 원래 6층은 정유라가 살고 7층에 애기랑. 최수인 씨라고 정윤혜 씨가 살았어요. 원래 각방 썼어요. 거기서 오래 살던 집에 거기가? 원래 살던 집이에요. 근데 정윤혜 씨,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정윤혜 씨는 나갔죠. 그리고는 정윤혜 씨 방을 정유라가 쓰고 있어요. 최수인 씨는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6층은 보모가 쓰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7층을 정유라하고 이렇게 그 이 씨가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가서 소란이 있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가니까 그 이 씨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키도 크고, 뼈짝 말았지만 키도 크고 그래서 뭐냐고 해서 다퉜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괴한이 이 친구한테 올라가면서 한다는 말이야. 야, 너하고는 볼 일 없어. 정유라 나오라고 그래. 나 누가 보내서 왔는데, 너하고 할 얘기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다? 처음에 그렇게 된 거구나, 그게. 네,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금전적으로, 우발적으로 넘어왔다고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카드비 때문에 왔다고? 네,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자, 그 사이에 이게 엉키고 그랬는데, 칼이라는 게 누가 그냥 가서 이렇게 찌를 수가 없어요. 조폭들 그래가지고 옛날에 조폭들 무슨 훈련 시키냐면 연습하잖아. 돼지찌를 칼을 보통 이렇게 갖고 찌르면 칼이 이렇게 쭉 밀려서 손이 다 나가. 손이 다 나가. 그리고 이거 못 찔러요. 찔러보지 않아. 돼지 찌르고도 그 느낌 조폭 하려고 그 맘 먹고 나온 애들도 돼지 찌르고도 옆에 가서 울고 소주 먹고 막 그래요. 많이 봤어. 지금 이 괴한은 전과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과도 없어요. 그런데 다투는데 얘를 잘 찔렀어요. 한 번에. 확 찔렀어요. 근데 조금만 빗나갔으면 심장을 찔릴 만큼 하고 피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위독했어요. 위독한 사이에 정유라가 이제 방 문을 닫고 문을 버티면서 전화를 했죠. 검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고를 했죠. 그래서 달려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벌인 일이 우발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더 이상한 게 뭐냐면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속보가 바로 떴는데 우발적 범행.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 지장 없어. 그래가지고 금전 거래로 보인 금전 거래가 아니라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금전 관계를 있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돈을 받기 위해서 법규에서 강도짓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 보기에는 너무 이상해요. 그 개한 이모 씨도 처음에는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카드 빚으로 카드빚 때문에 말을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 관계가 있다고 할 때는 정유라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취지가. 아니, 그러니까 말을 처음부터도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러 갔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나왔다가 그다음 금전 관계가 있다. 그다음 카드비 이렇게 그 말이 계속 바뀐 거지. 말이 바뀌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주 기자 궁금한 게 네. 기자들이 취재가 된 거야 그게 기사 쓸 때 누군가가 브리핑을 해줬을 거 아니야. 뒤만큼 취재는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가 뭐냐면 네. 이게 여기에 들어와 갖고 누군가가 긴급하게 풀을 해준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 거냐 이거야. 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마저마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내부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디서 누가 뿌락친지 모르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 하자마자 너무 일사불란하게 풀이 금방 된 거야. 그래서 경찰이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야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 그렇지 이상하더라고. 네. 스톱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더라도 계속 우발적 이렇게 나갔는데 아까 김관진 석방 전에 언론 플레이하고 뒤 분위기 잡은 거하고 이것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보도가 되고 장시호가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나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증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안 됐거든요.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진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여가지고 설사 정유라의 뭐 목숨을 빼는 거 이런 건 아니어도 증언할 때 위협을 줄 수 있겠네. 아니 이미 충분히 아니 지금 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래. 지금 이미 충분히 좋은 신호는 던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거. 까불면 칼 맞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유라는 아시다시피 이재용과 박근혜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렇죠. 증거 자체입니다. 뇌물의 증거 자체인데 이 정유라 씨가 그 진술을 좀 불리하게 이재용과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지난 1심에서 이재용이 유죄를 받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1월에 지금 이재용의 2심이 들어가죠. 2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정영식 부장판사 굉장히 걱정됩니다. 매일 장시간 녹음, 녹화, 생방송, 그리고 술자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하루 하나씩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 약 400kcal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하루 하나 칼로몬 전태젠 다이어트. 자 김관진이 석방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임관빈이 석방됐단 말이야. 정유라 사건이 터졌지. 네. 그다음에 또 무슨 사건이 지금 딱 터졌냐면 추명호, 최연수 2차장이 네. 최연수 이 사이에 얘들하고 연락을 책임져 주고 있었던 검사 고위급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래갖고 어제 이제 기획 검사라고 그래갖고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연락을 취해봤어요. 김씨요, 김씨. 김씨인데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김모식이라고 이제 SNS 지금 이름이 돌아요. 대구예요, 대구. 예. 도는데 한 명이 아닙니다 그래요.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럼 걔들이 이게 우병우 라인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우병우 라인이 아니고 지금까지 검찰의 기득권 세력이 우병우라고 하는 것을 통칭해갖고 표현되고 있었고 오히려 윤석열과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비주류로서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기득권 애들 입장에서 야 쟤들 저렇게 날뛰다가 조금 이따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버텨갖고 쟤들을 막아야지라고 하는 그 기득권 세력이 우병우 라인으로 통칭되고 있었는데 이 내부에서 뿌락치지를 하는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곧 고개 하나 움직이고 있지. 그래갖고 야 추명 구속되어 있는데 우병우 잡아놓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돼. 다 이게 정보 세우고 있어. 김관진 안 들어갔어. 나왔어. 임관빈 나왔어. 정유라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정유라 사건에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 삼성 이쪽 갖고 누가 지원을 하겠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예. 그 상황이
하나의 궤로 움직여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금 그 정 의원이 해준 일련의 봉도사. 사건들. 정의원은 없어졌어. 정전 의원, 봉도사가 얘기해준 이런 일련의 사건 플러스 지금 전 용산경찰서장 소환조사 또 거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MB 측의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저는 뭐 그 교두보를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로, 반격이. 네, 신호로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 자살 사건. 네.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이,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명박을 비롯한 적폐 세력들이 예. 진지를 구축하고,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공식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아니, 지난번에 그 주기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기자가 하나 와갖고 정치호 변호사가 죽었는데 바늘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주사 바늘이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던데. 그것도 다 제가 얘기한 거야. 당신 아니야. 아니, 비슷하게 생긴 누군가 그걸 있었어. 내가 제일 먼저 봤는데, 아니, 가족들이랑. 바늘이 있다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변호인들이 10가지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타살이다. 네. 그리고 죽은 상황이 자살이라고 했는데 죽은 상황이 지난번 해킹 프로그램 때 국정원 직원 죽은 마티즈 상황과 자살 사건하고 마티즈 자살 똑같아요. 사건하고 그때도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9가 들어가갖고 바로 그 자기들 무전기를 쓰지 않고 핸드폰으로 그 망을 막으면서 썼던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10가지 그 의혹상을 제기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거기도 무언가 거대한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걸 봤어요? 10가지 의혹상 다? 네, 봤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큰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 어디까지 이빨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이명박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상황은 아닌 것 그런 같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명박을 대표로 하는 소위 구악 세력이 기득권 세력들. 이대로 당할 수 없다라는 네. 거를 이제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 괴한 이 씨라는 예. 사람이 이제 얼만큼 얘기를 하느냐, 어디까지 조사가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네. 진짜 그 검찰에서 왜 쟤들한테 연락해주고 이러면서 움직였던 애들이 한 명이 아니다라는 얘기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데, 그렇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죠. 네, 뭐. 근데 오늘 경찰 발표를 보니까 벌써 선을 그었어요. 정치적 사건은 아닌 것 같다.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으니까. 그 괴한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경찰에게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분 분명히 담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따로 밝히기 어렵은 거 아닙니까? 밝히기 어렵겠죠. 그리고, 여기 김 묻은 거 아니야, 얼굴에? 어디로 갔어? 강남서예요. 볼펜 뭐. 잡고. 어디요? 네, 닦았어요. 다 닦았어요. 괜찮아. 다 닦였어. 닦였어요. 괜찮아요. 네. 그래, 어쨌든 이런저런 게 있습니다만은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됩니까? 최 변호사님? 그렇죠. 예. 말씀 아까 주진우 기사가 해주신 것처럼 너무 많은 게 나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큰 틀에서 흔들려 버리면 그 전까지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자꾸 증언을 하고 제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뭐 짜맞추는 건,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미 문제는 많이 튀어나오고 이 있습니다. 댓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작은 거잖아. 아니, 이명박 씨가 지금. 아니, 각하가 어느 분인데 댓글로 잡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언론사 보니까 여기 그 시사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 기사를 계속 많이 쏟아내는 데가 한겨레 아니에요? 예. 제보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와요. 당연히 그러겠죠. 무지막지하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무슨 의심까지 하냐면 너무 딱 떨어지는 제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 역정보라고? 추정하는데 역정보일까 우려가 되니까 바로 못 나서는 거야. 이제 그게 그런 데서 몇 가지가 결정력 꼭지가 따지겠더라고. 검찰에도 많이 오고. 어쨌든 그건 조금 두고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다스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뭐 증언이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다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뭐 도망갈 길은 없는 것 같은데 특히 또 120억 그 다스 비자금 문제. 네. 검찰이 굉장히 많은 수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그 공소시효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이 워낙 많으세요. 그 120억 비자금 그 얘기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비자금 계좌를 해서 특검이 끝나고 이제 다스로 이렇게 송금한 그 120억 한 덩어리고 120억 한 덩어리가 있고 100억 원짜리가 한 덩어리가 있고 또 100억 원짜리가 또 있어요. 수표가 한 덩어리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 중에 내곡동 사저를 살 때 이시영 씨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이시영 씨가 협상에서 내곡동 있는 돈 받아왔다는 네. 돈. 내곡동 땅을 살 때 뭐 이시영 씨는 작은 돈을 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큰 돈을 내서 국고 손실을 했죠. 그렇죠. 이거 국고 손실 큰 점이다. 징역 5년 이상이죠 무조건. 예. 근데 요 부분 때 비자금이 또 나와요. 비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곡동 특검 때 그러니까 이후에 내곡동 특검 때 그 특검이 있었는데 이시영 씨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청와대에서 산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보면 저기 삼성동에서 강남 삼성동에서 계속 이렇게 통화가 떠요. 그리고 거기서 뭘 시켜 먹고 그리고 이상한 또 음란 뭐를 또 서비스를 받고 그랬어요. 얘가 뭐 하나 이렇게 해서 뒤져보니까 삼성동에서 사는 거야. 근데 계속 청와대에서 산다고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삼성동에서 이걸 삼성동에 거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뭘까 따져보다가 그 케이블 TV, 케이블 방송 거기 그 신청한 거를 그걸 잡아가지고 집주인을 해서 여기 삼성동 힐스테이트에 전세로 산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6억 4천. 그렇죠. 이게 6억 4천짜리 전세에 살았는데 이때 3억 8천만 원이 비자금이었어요. 비자금인데 이 3억 8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청와대 재정팀 직원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효자동, 삼청동 그러니까 청와대 주변에 있는 데서 지점들에 가서 돈을 가지고 가요. 돈을 가지고 가는데 현금 뭉텅이를 주고 수표로 1,000만 원짜리를 받고 와요. 근데 거기에 국권화폐도 있어요. 국권화폐는 2006년도에 그냥 끝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두씩 거쳐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3억 8천을 만들어서 저쪽에 다 보내줘요. 세탁한 거네요? 그렇죠. 돈 세탁을 청와대 직원들이 했어요. 근데 요걸 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비자금이 거기에 3억 8천, 뭐 1억 4천짜리 구권, 그리고 수표.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4, 5억짜리 비자금이 있어요. 그냥 여러 건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내곡동 특검 당시에 제가 그 의혹 제기해가지고 써놓은 기사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비자금 덩어리 120억, 100억, 그 다음에 4억, 뭐 내곡동 땅 6억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가 지금 다스에서 하나가 뭐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이게 줄줄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기 140억 다스가 그 김경준한테 140억을 뺏었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와 국정원과 외교부가 움직였다는 건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워낙 파고 많아서 들어가면 아니 문제가 그 대목에서 없어요.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김경준 씨가 자기가 페이스북에 갑자기 나타나고 트위터하면서 네. 주 기자가 140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한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설명해 주려고 그랬더니 화내고 끊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는가 그 사람은? 그분은 웬만하면 막 화나세요. 그분은 뭘 부정하냐면요. 저기 이명박과 김경준이 만났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했죠. 30대 중반에 외국인이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둘이 만난 거는 에리카 김 때문에 만났거든요. 그것도 부정하잖아요. 김경준 씨는. 그렇죠. 에리카 김도 말했어요. 저 때문에 둘이 만났는데 둘이서 뭘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부정해요. 네. 그래서 이걸 부정하면 이걸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 저한테 욕은 안 했는데 나 다른 취재 기자들한테 많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의원님이 봉도사도 아니 김경준 이게 사기꾼인데 진짜 큰 사기꾼이 이명박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사기꾼이라고 했다고 저한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다 에리카 김만 나오면 그런 건데 이런 그 아까 그 140억을 가져간 거는 제가 다스에서 서류를 가져다가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와대에 있었던 파견됐던 직원이 그거 내가 만들어서 보냈다 얘기를 했어요. 증언을 했기 때문에. 김경준 씨는 저거에 140억을 이명박의 압력에 못 이겨서 나를 풀어준다는 얘기를 믿고 내가 속옷이 보내줬다. 그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도 유리하잖아요. 아니 거기까지 근데 거기는 인정해요. 그게 아니고 다스는 일단 큰 축은 뭐가 있냐면 BBK 주가 조작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건 그 별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BBK에 비자금 조성했던 거 120억. 120억이 이제 그중 일부라고 지금 주 기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그 3개월쯤 남았어요. 공소시효가. 네, 3개월 제일 큰 게. 근데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못 해요. 왜 못 했냐면 BBK 특검 총 15명이었었어요. 근데 이 중에 날라간 거는
그만둔 거는 옷 벗은 건 최재경. 그다음 지금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간 게 김기동. 요 두 명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 물을 먹고 그 밑에 13명은 대검찰, 검찰의 요직에 다 있어요. 김기동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BBK 면제부 줬던 특검. 그건 정호영 특검이고요. 요건 BBK 특별팀. 특수수사본부. 네. 그게 있었는데 그게 15명이고 그쪽에서 나를 원래 나는 공안사범인데 그쪽에서 나를 수사해갖고 이제 감옥에 넣은 거거든요. 저희 감옥 넣고 저한테 소송하고. 그리고 요게 13명이 현재 검찰과 대검찰, 검찰 여기 요직에 다 박혀 있어요. 그러려면 이 120억 BBK하고 120억 비자금을 수사하려면 이때 당시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되어 있고 파견 나가 있었던 검사들 13명을 쳐내야 되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하기엔 이게 지금 역부족이에요. 자, 그래서 140억을 던져놨어요. 예,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0억이 주 기자가 이제 그 증거를 찾은 게 청와대 주도로 140억은 정금 받은 거. 청와대와 외교부, 검찰, 국정원이 묶여갖고 140억을 스위스 계좌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유효해요. 그리고 이거는 공소시효도 2011년 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앞으로 한 4, 5년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요 140억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요게 스모킹 건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이게 살아있고 140억을 왜 줬냐. 140억을 돌려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일단 본인을 돌려준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2009년에 법을 바꿔갖고 그러니까 그거 잘 알잖아요. 형을. 환영유치부터 먼저 살리는 거? 예, 네. 그러니까 벌금 먼저 살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형 8년짜리 형을 나중에 살리게끔 이걸 바꿔주는 거. 그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 송환. 외국인 송환에 관한 것을 그전에 무척 복잡해요. 근데 법을 개정하면서 한 8개 종류를 빼버려. 그래갖고 법무부 차관이 결정하면 바로 내보낼 수 있게. 그래 김경준 여기 속은 거지.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지 누나 에리카 김. 수배거든요. 그래갖고 강제 송환한다 그러니까 김경주 화들짝 놀라갖고 그 전에 편지를 쓰잖아요. 2010년에. 예. 그래서 6월에 들어오기로 하고 그걸 누구한테 편지 쓰냐면 김기동 검사한테 편지 써요. 감사합니다. 그걸 찾아낸 거 아니에요. 주 기자가. 네. 감사합니다. 그럼 누나는 언제쯤 들어오게끔 하겠습니다. 해서 누나 푸는 문제 하나 있고 결정적인 게 뭐가 있냐면 김경준이가 지금 알거지 됐다 그러잖아요. 예. 김경준이 알거지 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김경준이 LA에 숨겨놓은 재산이 약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추정되는 재산을 누가 알고 있냐면 MB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바타 이게 지금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주 기자가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예요. 이거는.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데 결정적인 거는 네 재산 이것을 킵하고 보존시켜주는 조건으로 140억을 받은 거예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야.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데 이거를 2007년도에 우리도 재판 진행되고 2010년 이때까지도 이 재산을 김경준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으려고 LA의 변호사들한테 연락해 보니까 분명히 이 재산인데 옵셔널 벤처스에서 이 재산을 찾으려고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냐면 MB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억의 파트는 그때 우리가 낙검수에서도 이 얘기를 얼핏 했어요. 140억 돌려준 거는 김경준 자기 재산 3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지키려고 빠트한 거다. 근데 이거는 찾아내기 힘들지. 아직까지는 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김경준 씨가 이걸 140억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상황. 할 수 없는 게 경연 계약서를 자, 그럼 정리합시다. 아까 봉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120억 다스 비자금은 공소시효도 3개월밖에 안 남았고 검찰이 이걸 수사하려면 또 자기 부정을 해서 13명을 쳐야 되니까 네. 어렵다. 그런데 주 기자가 취재한 140억은 뭐 다 정리해서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그건 밥상 차려준 거지, 그건. 네.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네, 바로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시영 전세자금 2억 4천하고 내곡동 사저구입 이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아니 이제 해야죠.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몇 푼 되지 아니 몇 분. 연락해. 그리고 아까 다스 얘기를 더 하자면 거기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스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다스에 크게 납품하거나 다스 계열사로 보이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이시영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기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 다 이시영 명의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법인부터 해서 다 이시영한테 다 이시영 넘어갔어요. 그 돈 거래를 밝히면요. 돈 거래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외국한 거래법에 걸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탈세에 무조건 걸려요. 그래서
다스는 수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작하면 끝나요. 요 얘기가 무척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다스는 지금 2조 7천억이라 그러잖아요. 올해 매출 예상이. 예. 2조 7천억인데 이시영이가 지분 1도 없잖아요. 1도 없는데, 다스하고 그 관계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스가 현대 기아차로부터 물품을 받으면 그걸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스 계열사, 하청이라고 하면 안 돼. 그 협력업체예요. 그래갖고 이게 왜 그 협력업체냐면 다스 본사가 이 관계 협력업체한테 지분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업체들이야. 그 4개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회사의 대주주 대지분은 누가 갖고 있냐면 이시영이가 다 갖고 있어요. 네. 네 회사를. 그 4회사를 S1이 있고 다원이 있고 SB 글로벌 로지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이게 SM이라고 하는 대로 전체 물량을 모으고 있어요. 전체 물량을. 그래서 요 SM의 전체 물량을 모으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SM은 1억짜리 회사예요. 1억짜리 자본금 1억짜리 회사. 1억짜리 회사가 자본금 400억짜리를 M&A에서 먹어버려요. 예. 100만 원에. 1억짜리 회사가 400억짜리 회사를 먹어. 근데 이 1억짜리 회사는 이시영의 지분이 75%예요. 그리고 이시영 사촌형인가 또 25%니까 100% 이시영 회사야. 그래 여기서 요 SM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머지 3개 회사를 지금 먹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 주 기자가 얘기했던 탈세, 외국한 이런 등등의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막 국내로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요쪽으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이 뭐냐면 이게 만약 국정농단이 없었으면 지금 순탄하게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SM을 키워서 SM과 다스가 합병을 하는 거예요. 제일모직과 삼성이 합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버랜드 여긴 다 비상장이거든. 비상장인데 이게 옛날에 에버랜드 있잖아요. 에버랜드를 키워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재용의 승계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SM이라고 하는 회사를 검찰이 주목하게 되면 여기에 또 어마어마한 불법들이 나오는 거죠. 2011년에 김재정 씨가 그러니까 다스의 최대 주주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이 기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이게 상속이 차명 회사였는데 차명으로 준 사람이 죽어버려가지고 지분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명박 주변에서 이명박과 다스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양심선언 하자는 얘기가 있었대요. 양심선언 하자고. 우리 거다.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청와대 국세청 애들 다 불러다가 들어보고 그래도 아직 힘이 있을 때 하자고 해서 그 승계 작업을 이런 식으로 짰죠. 이런 식으로 짰는데 국정농단 사건과 그 탄핵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그 지분이 부인한테 다 갔잖아요. 그리고 20%는 그 기재부에 뺏겼고. 네. 그래갖고 지금 세금이죠. 권모 씨가 갖고 있는 게 25%인데 거기가 지금 그 MB하고 관계를 끊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진 않아요. 아니 안 끊었어요. 근데 25%가 이 사람 지분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고민이 이상은 씨가 나이가 많잖아. 처남이 사고 나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상은 씨가 세상을 떠나면 이제는 다스는 허공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계 작업을 한 게 이거예요. 승계 작업을 해갖고 지금 6년 동안 한 게 계열사를 키워놓고 계열사를 하나로 모으는 와중에 국정농단이 딱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간에 범행 과정의 중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 진행될 때 이제 중국에 있는 8개 계열회사 중에 4개의 사장을 이시영으로 해놓고 이건 그것과 별개로 협력회사든 따로 진행이 되면서 지분을 정리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스 지분이 10% 정도만 이시영한테 넘어가면 돼요. 한 10%쯤이면. 나머지 이제 권씨도 있고 다 우호 지분이니까. 그런데 이걸 하다가 딱 걸려버린 거야. 이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이동형이가 맛이 가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자리를 밀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MB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할 거면 날 왜 불렀어?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이 얘기하라고 또 불러. 얘기하라고? 그 얘기하라고 부른 거야. 이동경이가 있어야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근데 원초적으로 궁금한 거. 예. 봉도사가 감옥 간 게 BBK는 MB 소유다. 이것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그렇죠. 결론은 그거죠. 예, 결론은 자, 거죠. 그러면 다스가 MB 소유있게 확인되면은 BBK도 MB 소유가 그렇게 되는 되는 건가요? 거죠. 이 끝나는 거죠. 연결고리가? 그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스가 MB 소유가 되면 MB가 박살나는 이유가 뭐예요? 다스가 MB. 거기서 박살이 안 나죠. 거기서 이제 2007년도에 사기를 친 거지. 그러니까. 차명재산인데 그걸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의 위반이에요. 구라친 거잖아요. 아니, 구라친 거지. 그게 지금도 적용이 돼.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무효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했고 자, 지금 법으로 가장 크게 걸릴 것은 공직자 윤리법 그 공소시효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10년이 돼도 이제 그것은 아웃이야. 그런데 문제는 140억 마지막 욕심내다 140억을 돌려받는데 해먹은 거. 국가 권력을 이용했잖아요. 자, 그리고 다스를 위해서 이명박이 현대차와 다른 데를 봐주고 다스에서 그렇지. 물건을 받거나 이권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 자기 회사로 돈을 받기 위해서 국가 그게 권력을 이용했다. 이런 그러면 뇌물죄가 뇌물죄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한 두어 개 있어요. 그렇겠네. 그런 왜냐면 2002년서부터 서울시장 때부터 현대를 봐줬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2000년인가 2001년 1200억의 매출이에요. 다스가. 천억이에요. 천억이었고 그때 190억을 김경준한테 줄 때 190억이 4년 단기 순이익이에요. 예. 그걸 완샷에 준 거거든. 그러니까 2002년서부터 고속 성장을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더 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현대를 봐주고 물량을 받은 것은 뇌물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겠네. 거기까지 수사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안갈것 같아요, 다스에서 MB가 돈을 계속 받아다 썼어요. 그리고 돈도 쓰고 그리고 언제 받았어?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 그렇고 때도? 그 전에도 그렇고요. 근데 돈을 어디다 썼나? 연예인 아니 키우려고 그랬나? 그리고 차 같은 것도 차 바꿀 때 이렇게 에쿠스 바꿀 때 이게 새로 차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그 다스는 바꿀 때도 하나요? 다스가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다스가 자기 거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배임 횡령에도 걸릴 게 많아요. 사실은 이명박은 이걸로 잡범으로 가더라도 이제 훨씬 많은데 또 이걸로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BBK 실소유가 이명박으로 확정이 되면 요거를 주장해서 빵에 우리 갔다 오신 봉도사는 어떻게? 그렇죠. 재심 사유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애초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이유가 야 검찰이건 어디건 다 수사해가지고 지금 다스가 MB 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당신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허위사실을 집요하게 유포한 거잖아. 이것 때문에 실형을 매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활동이 정지돼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명박이 언제쯤 포토라인에 쓰냐 이거를 주 기자한테도 집요하게 물어보시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여파가 미쳐가지고 주 기자 말이 맞냐 내가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물어봐? 본인이지 누구예요? 좀 의원님 막히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의원님은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난 내가 물어보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결국 주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하야와 같이 넓은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인데 이명박이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쟤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완전히 저기로 쭉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건 다스 얘기가 나올 때일 것이고 그 전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간 수사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나 검찰의 입을 통해서. 네. 그리고 다스를 통해서 정리되면 끝나는 거죠. 네. 자, 우리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시간을 보니까 지금 1부를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이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좀 더 해보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김관진이 들어가서 처음에 많이 불었잖아요. 네. 많이 불무로 해서 이 사건은 MB를 두 축으로 잡을 수 있는 건데 하나는 김관진이고 하나는 원세훈이고 근데 원세훈이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단 말이죠. 예. 본인의 혐의도 입 다물고 있고 MB의 얘기도 입 다물고 있는데 김관진이 가서 많이 불어주면 원세훈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김관진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원세훈은 아직도 입을 닫고 있는데 원세훈이 언제까지 계속 입을 닫을까요? 사실은 김관진 그거는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 부분은 김태효죠. 김태효. 김태효가 김태효까지 결정적인데, 딱 예. 들어가야지 원세훈이 무너지는 건데 그 부분은 좀 늦어질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팩트는 이거예요. 원세훈이 입을 안 본 건 아니에요. 자, 원세훈은요. 원세훈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극도의 보안을 지키면서 노출을 안 하고 있어요. 밖으로 안 흘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입을 안 연 건지 입을 벌었는데 닫고 있는지 그건 몰라요. 자, 김관진에 비해서 원세훈은요, 그 레벨이 달랐어요. 레벨이 달랐어요. 범죄에 가담한 정도도 달랐어요. 예, 그렇죠. 4년 2개월 동안 국정원장이었는데, 국정원에서 그 원세훈은 원따로야라고 그 국정원에서 절대 그 생기지 말았어야 될 유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세훈이 얘기하기 전에 원세훈 주변 사람들이 다 불어났어요. 자, 우리 각하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1억 가져와라, 2억 가져와. 이 정도 수준의 이 스케일이 아니세요. 여기서 자, 김관진의 그건 입으로 가야 돼, 그거는. 네. 입으로. 마무리합시다. 아니. 입에 더 재밌는 거 많은데 왜? 이거는 이게 왜냐면 스모킹 거니까. 자, 거기서 끊으세요, 알아서. 입으로? 알았어. 왜냐면 이게 국정원 특활비거든. 그건 입으로 가야 돼. 입으로 가고, 자, 요것만 조금 여쭤볼게요. MB가 만약에 재판장에 쓰게 되면, 원세훈이나 김관진이 또 증인으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게 한 증언이 상당히 영향을 또 미칠 거 아닙니까, 재판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입을 다물고 있진 않겠죠? 그럼요. 지금 이재용과 박근혜가 서로 줬냐 받았냐 협박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로 사실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세훈이나 김관진 또 김태호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국정농단 사범들이 하는 건 시킨 대로 했다. 우병우가 하는 거. 나 시켜서 했다. 계속 그 논리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같이 있으면 나 살자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 장면을 떠올리면 되죠. 박근혜 재판에 와갖고 이재용이 자기는 하고 싶지만 변호사들이 발언하지 말라 그래서 묵비권 행사 발언을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증언을 하지 않거든요. 네. 요 정도쯤 가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미 검찰에서 얘기해 놓은 게 증거 효력이 더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런 권력형 조직범죄의 특징은 전부 다 발설을 안 하고 입을 다무는 경우는 다물었을 때 자기를 보호해 줄 힘이 존재하는 경우만 가능하죠. 근데 이명박이 들어가서 법정에 서버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에 기댈 시켰습니다, 수도 지금. 없고 박근혜한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놨어요. 엄청나게 알았어. 2부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이 네. 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팩트하고 좀 틀려요. 그래요. 좀 불었지만 밖으로 나온 사실만은 없을 뿐이다. 좀 분 게 아니라 더 이상 불 게 없어요, 이제. 그 정도로? 그것도 한번 2부에서 자세하게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우리 최 변호사한테. 전병헌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됐어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글쎄, 기록을 안 봐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은 그냥 뭐 구속될 줄 알았는데 네. 이유가 있다면 난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셨죠. 추정컨대 그 아랫사람들이 전병헌한테 갖다 줬다라는 얘기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래도 가능하려면 전병헌 씨의 지시에 의해서 내지는 이신전심으로 다 통해가지고 의원이 항상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리 얘기해가지고 그 발언 수위를 정하자라는 말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받은 걸 가지고 e스포츠에도 쓰고 우리가 나눠 썼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야 될 텐데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진술이 없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잡아놓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은 그런 증언조차 확보하지도 못하고 현 정무수석 명찰 떼고 불렀단 말입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의 룰에 비춰볼 때 그 정도면 이 사람이 정치인 시절에 발언을 하고 롯데에 유리한 말을 하고 인허가 다시 나오는 걸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제3자 뇌물 범죄는 그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정도의 진술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판단 기준이 달랐을 수 있죠. 이번 사실은 민주당 그리고 지금 여권 인사한테 이 정도 혐의면 구속영장이 떨어질 이유는 차고 넘치죠. 근데 그 전날에 신광열 부장판사가 직접 몸소 나와서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준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 저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요. 2부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2부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통 정치 팟캐스트 단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정국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더 재밌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약간 그 촉이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얘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명박 진영에서도 쭉 돌아가는데 이 김관진의 구속적 부심을 맡은 사람이 강훈 변호사예요. 다르네. 들으시죠? 이명박의 법무비서관 출신. 법무비서관 출신이고요. 이명박의 BBK 변호인이었고 그다음에 발은 이명박 때 발은은 매출이 진짜 1등으로 올라갔죠. 1등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계의 이명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움직였던 것이 그때 김관진이 가만 안 있겠다고도 하고 그리고 김관진은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해서 조중동을 비롯한 전면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무리하게 신광렬은 이 사람은 진짜 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귀족 같은 사람이고 이 잘 보면 뭐 양승태, 신영철 거기에 있었고 그 지로기마 판사도 있었고 뭐 아까 김시철도 있지 않습니까? 신광렬은 지금 영장 판사를 3명을 꽂고 그걸 그 위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정말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정말 실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름을 깔 정도로 위급하고 다급하게 그냥 뛰쳐나와서 그냥 내준 거예요.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자기 오야붕을 빼가니까 임관빈이 그래? 나도 얘기할래 했어요. 그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어요. 최 변호사님 이런 거 아니야? 그 김관진이 구속됐을 때 최 변호사가 예측을 했지만은 들어가면 바로 물 것이다 그랬거든. 예. 근데 생각외로 쟤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 빨리 부른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김관진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더 볼 게 많죠. 더 볼 게 많지. 원세훈한테도 영향을 미치겠고. 자, 원세훈은 무조건 영향을 김관진이 상당 부분 불었어요. 앞에 부분 불었는데 아마 막고 싶은 김관진을 막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다는 게 처음 아니에요? 처음이지. 그죠? 저기 고영태가 아니, 그거는 구속적 부심 근데 국정농단 다르죠. 사건은 아니고요. 근데 그거는 좀 이유가 있었는데 첫 사례입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 기자 아까 듣다가 생각났는데 구속 적부심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제대로 된 변호사 같으면 그거 할 생각이 아니거든. 네. 그렇죠. 밑으로 다 짜고 메이드가 짜졌죠. 됐다는 거 아니야? 글쎄 그러면. 말이에요. 싸지고 들어왔죠. 우리가 할 게 많은 게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정윤 얘기 조금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두 사람 풀어준 게 이명박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 있고 하나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저기 최 변호사님이 얘기했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거기 한 표 겁니다. 네. 수사하는데 큰 장애는 안 된다. 네. 뭐 이미 기차는 많이 떠났고요. 거의 뭐 그 궤도에 진입했어요. 김관진한테 지금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는 뭐 군의 대선 개입인데 정치 개입이고 그런데 사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보다 훨씬 엄하게 다스려야 될 게 군의 정치 개입입니다. 아니 군대가 국군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지 총구를 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댓글을 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엄벌해야죠. 근데 이걸 봐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다급하게 하더라도 이미 수사는 많이 진전이 돼 있고 다른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게 있었어도 이명박을 포토라인에 세운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의 공은 이명박의 일은요 크게 하회와 같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이제 여기서 스모킹 건이 터지든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스모킹 건이 터지든 터질 게 많을 것 같아요. 나발총으로 터질 거예요. 그래요. 그 연관해서 지금 있긴 보이지 않는 손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정유라가 습격을 당했어요. 이 지금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야. 그 돈을 노렸는데 대낮에 그것도 몇 번이나 그 집이 어떤지 벌써 사전 탐방을 몇 번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 사건 좀 정유라 집인지 알고 알고 갔죠. 아니 처음에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갔다 그랬잖아. 네, 이게 그 정유라 집 그 빌딩, 미성 빌딩. 네. 거기는 마스터키가 없으면 6, 7층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거든요. 이거 누를 수가 없어요. 호텔하고 똑같이 돼 있어. 그것도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정유라, 최순실 이 미승 빌딩 담당을 한 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여기 1층에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는데 네. 굉장히 그 맛집이에요. 그거 잘 되고 잘 손님이 돼요. 무지하게 많다 수집 그러더라고요. 많은데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늦잠 좀 주무시고 점심 몇 시쯤 드세요? 1시, 2시 이렇게 먹게 그렇죠. 되죠. 늦지막하게 하지. 그래서 토요일 날 3시는 그 미승빌딩 1층이 가장 붐빌 때예요. 거기는 1시 넘어가면 줄을 서기 시작해서 3시까지 줄을 서요. 사람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 네. 토요일 날 특별히 일요일보다 토요일 날 많아요. 제가 토요일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 토요일 날 가면 그 발레 기사가 3명, 4명 정도 돼요. 와. 3명, 4명은 작은 날이고 더 많기도 해요. 그리고 1층하고 1층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그 입구가 있는데 거기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발레하는 아저씨들이 앞을 서 있고 그다음에 경비 아저씨가 있어야 되는 마스터키를 바로 내지 않으면 바로 돌려가요. 이모 씨, 이 괴한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와 1층에 마스터키로 6, 7층 그러니까 정유라가 사는 집으로 올라가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하로 가서 경비원을 제압합니다. 경비원을 제압하는데 총과 칼로 제압해서 총도? 네, 총 들고 갔어요. 총과 해서 아, 진짜 총이야? 장난감 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문 앞으로 갑니다. 영화에서 보셨죠? 그래서 예. 문 열어.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으라고 했어요. 문을 여니까 이 친구가 그 경비원을 묶고 올라갑니다. 그 경비원을 제압하기 직전에 정유라는 주요 증인이어가지고 경찰이 한 명 붙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따돌렸어요. 그리고는 6층에 올라가면 보모가 있어요. 예. 보모. 아이 봐주는. 이 보모는 VIP입니다. 이 보모는 이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부터 온 독일도 같이 갔죠. 그리고 저기 덴마크도 같이 갔는데. 7층에 바로 못 가서 6층을 간 야, 거예요. 6층에서 내려서 7층으로 가는 겁니다. 7층 가려면 6층으로 가야 돼. 예, 근데 6층에 내려갈 때 보모가 있었는데 이 보모는 VIP예요.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항공 지점장 그리고 영사가 나와가지고 쫙 이렇게 했답니다. 영사관에서 나왔다는데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VIP로 쭉 나갔던 그런 사람이고 집안에서 계속 키웠던 사람인데 보모가 있는 거예요. 보모가 있었을 때 이 40대 괴한이 가가지고 보모를 위협했어요. 위협하고 뭐를 했냐면요. 신분증을 뺏었어요. 보모에? 네. 아니, 도둑질하러 가서 왜 그걸 뺐어요? 자, 돈이 필요해서 갔다는데 신분증을 뺐어요. 그리고는 신분증에 있는 그 주소와 주민번호를 다른 데 불러줬어요. 아, 전화로? 네, 불러줬어요. 전화가 2대 있었는데. 자, 그리고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위층에는 정유라하고 이암무개 씨, 마필 관리사가 거기에 지내고 있어요. 원래 6층은 정유라가 살고 7층에 애기랑. 최수인 씨라고 정윤혜 씨가 살았어요. 원래 각방 썼어요. 각방 거기서 오래 살던 집에 거기가? 원래 살던 집이에요. 근데 정윤혜 씨, 생물학적인 아버지라는 정윤혜 씨는 나갔죠. 그리고는 정윤혜 씨 방을 정유라가 쓰고 있어요. 최수인 씨는 많이 갔으니까. 그리고 6층은 보모가 쓰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7층을 정유라하고 이렇게 그 이 씨가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서 소란이 있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가니까 그 이 씨가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키도 크고, 뼈짝 말았지만 키도 크고 그래서 뭐냐고 해서 다퉜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괴한이 이 친구한테 올라가면서 한다는 말이야. 야, 너하고는 볼 일 없어. 정유라 나오라고 그래. 나 누가 보내서 왔는데, 너하고 할 얘기가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다? 처음에 그렇게 된 거구나, 그게. 네,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지금 금전적으로, 우발적으로 넘어왔다고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카드비 때문에 왔다고? 네,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자, 그 사이에 이게 엉키고 그랬는데, 칼이라는 게 누가 그냥 가서 이렇게 찌를 수가 없어요. 조폭들 그래가지고 옛날에 조폭들 무슨 훈련 시키냐면요. 연습하잖아. 돼지찌를 칼을 보통 이렇게 갖고 찌르면 칼이 이렇게 쭉 밀려서 손이 다 나가. 손이 다 나가. 그리고 이거 못 찔러요. 찔러보자. 돼지 찌르고도 그 느낌 조폭 하려고 그 맘 먹고 나온 애들도 돼지 찌르고도 이런 희한한 일이 생겼고 아니, 또 이번에는 하나. 김관진이 포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죠, 역으로 그거야, 돼갖고 뭐. 아니 그쪽 흘러나오는 얘기가 김관진이 뭐 다 끝났는데 뭘 하냐 그러니까 변호사가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건 TV조선과 일부 언론의 일부에서? 말인데 제가 듣기로는 김관진이 뒤에서 협박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자, 어쨌든 이 말씀 끝까지 들어봅시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원세훈 재판을 계속 연기하면서 결국 원세훈 맛을 가게 만든 고등법원 판사 있잖아요. 예. 파기환송심 시간 끌었다가 한 2년 몇 개월 끌었던. 김시철 부장이라고 거기도 19기 84학번 TK 출신이야. 여기 신광열 19기 84학번 TK 출신이야. 그 다음에 이번 영장전담 판사들도 이 국정농단 사태방 가면은 굉장히 잣대가 엄격해지고 예. 나 일반인한테도 좀 이렇게 해서 기각해줬으면 좋겠어. 거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 또 행정처 출신이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법원의 족보를 따져보면 주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형사수석부장하고 영장전담부장은 예. 시쳇말로 비민주적인 정권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판사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거는. 네. 엄선된 지금껏 그랬어요. 판사들. 지금껏. 엄선된 판사들.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그다음에 영장전담 판사들은 부장이 둘이고 하나는 이제 고등법원 판사급의 단독 판사인데 원래 법원도 나름 그 직급 체계로 아니라고 하지만 직급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장 판사들은 독방을 씁니다. 근데 영장전담 판사들은 셋이 한 방을 써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상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이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형사수석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석부장이 있는 이유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의심했던 게 저 수석부장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의중들이 전달되는 거 아니냐. 이게 수석부장 출신 아닌 신광열이. 지금 현재 수석부장. 형사수석부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갓을 자꾸 썼다 벗었다 하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 이번에는 신광열 수석부장 판사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배당하지 않고 자기한테 자기한테 배당하고 자기가 내렸어요 결정을. 그것도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한프로서도 자기 부정 얘기했습니다만 법원이 판결한 걸 부정한 것이고 예. 판사가 판결한 걸 일주일 만에 이제 부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여기에 MB의 뭐 숨은 입김 혹은 강제성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들은 적이 없습니까, 수 기자님? 김관진이 구속되자마자 네. 조중동이 일제히 사설과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참군인. 그리고 북한에서 제일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군인이라고. 냉정하게 보자고요. 자기 북한을 상대하지 않고 아니 남한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격하는 군인 이런 국방부 장관을 누가 두려워해요. 이게 다 김관진이 자기가 만든 그 이미지예요. 국방부 장관이 되자마자 김관진이 한 게 뭐였냐면은 자기 방에 인민무력부장 사진을 붙여요. 네. 그리고 쟤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요. 전군 사격장에 표적으로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붙여요. 그리고는 거기에다 사격을 하게 해요. 그리고 북한에서 한 걸 그대로 배워갖고 거꾸로 한 거네. 그리고 대북 방송 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 멘트를 100배 1000배 보복하겠다고 하고 계속 과격한 멘트를 하면서 그 북한에서도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뭘 했냐면 군사이버사를 동원해 가지고 참군인 김관진, 불멸의 이순신 김관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우상화를 시작해요. 이분 대권 뜻이 떠든 사람이라는 거 증언하는 군인들 많아요. 진짜. 진짜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한 게 김관진이 석방된 날 그날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하려고 소환을 하잖아요. 근데 임관빈이 그날 오후에 와서 검찰하고 어제 오늘 기사가 잠깐 나왔더만 검찰에 갖고 난리 폈다는 거예요. 나 풀어주라고? 나 풀어주라고 풀어주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 네. 자, 네. 왜냐면 내 직속 상관이 석방이 됐는데 안 그러면 구속적부심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김관진이 석방이 되고 그다음에 임관빈이 난리 피우고 신광열이 다시 구속적부심해갖고 석방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거짓말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김관진이 예, 구속이 되고 네. 조중동이 계속해서 참군인,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군인. 이건 다 굴하죠. 근데 그 군인 하면서 계속 사설과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데 설마 이게 했는데 합의. 예. 돈을 이렇게 빌렸다가 갚았어. 아니면 피해를 입혔는데 예. 피해를 이제 보충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거나 나쁜 영향이 아니라 이게 돈을 못 받아서 그게 사기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게 풀렸을 때 이 구속적 부심이 해당되는데 사실 구속적 부심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된 적이 없고요. 사실은 이 구속영장이 굉장히 영장실질심사 때 타이트하게 봤죠. 그래서 내밀하게 다 쳐다본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영장 판사들의 세 분이 특별히 적폐청산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난을 받을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없이 영장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바로 뒤엎는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장판사가 사실은 이 영장판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영장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직속 상관이지. 그렇죠. 가끔 그럼 했었잖아요. 영장 전담 판사를. 네,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영장판사들이 언제 구속영장 말고 뭐 체포영장도 있고 증거영장, 이번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 영장이 나왔을 때 빨리 내달라가 수사상 빨리 내달라고 하면 가끔 이 판사들이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없고 사정이 있으니 내일로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하고 교감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해요. 이번에 우병우 수석의 그 차량과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하루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도 이번에 그 영장 판사도 그런 비슷한 얘기, 사정이 있으니 내일로 해달라고 얘기했던 이런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걸 보면 영장실질심사 판사하고 신부장판사하고는 상의를 한다고 얘기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거기서 냉정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따졌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영장이 나왔는데 며칠 만에 그걸 빼준다는 것은 조금 자기가 손바닥을. 최 변호사님, 이게 이제 그래갖고 그 법조 출입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3명 아니에요? 예. 3명인데 원칙적으로는 각 판사가 독립적인 그 사법기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국정농단 영장 그 전담 판사들은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갖고 낼까 안 낼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셋이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지 이게 단독으로 지금 맡겨놓을 정도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모 판사, 권모 판사 계속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는 이 사법부 전체의 이쯤 되면은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상당히 심도 높게 결정을 해갖고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한 11일 있다가 조건도 없이 그 사정 변경 없이 이렇게 기각되는 경우 또 풀려나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적 부심에서 풀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지금 우리 이 작가께서 15%라고 얘기했지만 전체 사건 중에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된 사람이 적부심을 청구하는 예가 1%도 안 될 겁니다. 1%도 안 되고 그 여러 또 뉴스를 통해서 나왔지만 변호사들이 말려요, 진짜 구속적 부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영장 전담 부장에 또 영장 전담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거 끼케야 한 일주일 열흘 지나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버리게 되면 자기 부정이 돼요. 금방 다 따져서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검찰이 마구잡이로 구속하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있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바로 다른 판사가 이거 구속 잘못됐어 이러면은 이번에도 물맥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잘못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제3범죄에서 합의가 됐거나 아니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됐거나 이런 정말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면 변호사들이 제일 먼저 말리는 게 적부심은 그거 안 되고 시간 지난 다음에 좀 살고 보석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정통 정치 팟캐스트. 단 하나야. 일부러 뺀 거예요. 자기 거 하니까. 왜 단 하나야?
정통 정치밖에 얼마나 많은데. 뻔하지, 딱이에요. 가만히 얘기할 때 있어요. 내가 MC인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짜리자랑 그대로 다 내보내요.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아, 자기 거도 있다, 이거야? 네, 내가 몇 개를 하는데요, 지금.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지만 오늘 진행은 이동영 작가인 제가 하겠습니다. 이유는 오늘 정봉주의 전국구는 전국구 스페셜 특별판으로 이명박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명박 전문가들이 오늘 그래서 몇 명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또 이명박 전문가라면 남기지 않을 사람이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이 아니고 요 진행 말고 다른 자리에서 패널을 앉겠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좀 많이 달라. 본인이 진행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를 꼬셔가지고 출연료도 꽤만큼 주면서 저를 여기 앉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행은 제가 맡기로 하고요. 오늘 정 의원이 얼마나 하락할지 조금 이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늘 함께 해줄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포터블 포털 최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낯설다 옆에 앉아있어. 100개 이상의. 예, 그리고 MB 전문 기자, 악마 기자, 주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뭐 여전히 맹활약 하실 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입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고 많이 꺼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기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얘기를 풀어줄지. 신문 나온 거 그냥. 나온 거 그냥 모았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자, 박수로 한번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거기 앉은 거 정말 오랜만 아닙니까? 패널로 앉은 거? 아니, 처음. 낯설어요, 낯설어. 네. MB 특집인데 반드시 이동영 작가가 나와야죠. 왜? 집안이잖아, 같은. 이명박이 조카하죠, 이동영이가. 맞습니다. 이시영이네 사촌형. 그래? 오, 이동 형이네, 진짜. 같은 집안이라니까. 오. 우리 아버지가 오. 이제 상자 돌림. 또 제가 형자 돌림. 같은 그러니까. 돌림 짰습니다. 경주희 씨 상소공파 40. 근데 닷은 왜 다 뺏겼어?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그쪽에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번에 제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더라고요. 이동영. 그러니까. 그래서 또 뭐 팟캐스트 뭐 터졌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MB가 안가에서 이동영을 만났다더라고. 그난 마포 우리 안가인가 언제 왔나? 그 최대 주주 아들인데 안가에서 물 먹고 있는 사람이 이동영이잖아요, 지금. 네. 이시영한테 밀려서.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게 방송이 나올지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예. 그 2017년 전국구 송년회 예.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청담동 벙커에서 합니다. 1인당 회비 2만 원. 자,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wide9.net 에 신청하고 네. 그리고 119명. 선착순. 네, 왜 119명인지 모르죠. 예. 지난번 촛불을 들 때 나라를 구한 119 구조 대원들을 생각하면서 갖다 붙이는 건 119명. 진짜. 끼워 맞췄군요. 끼워 맞췄고요.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하니까요. 청담 벙커에서 여러분 예. 여기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 그럼 행사 소식하고 광고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본격적 방송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게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이 됐고요.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임관빈 정책실장이었나요? 예. 예. 이 양반도 국방부 정책실장. 왜 똑같은 혐의인데 우리 대장만 풀어주고 나는 안 풀어주냐. 그래서 구속됐다가 역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서 여기도 또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수사에 급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최원욱 변호사가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을 하시는 견해가 많이 있죠. 근데 길게 봐서는 꼭 이명박 측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혐의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재판을 통해서 실형을 다 선고받은 아랫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에 직접 관련했던 사람들이 지금 방송까지 출연해가지고 다 적나라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들이 지시한 바가 없다. 지금 이번에 뭐 적부심 과정에서 이걸 풀어주면서 우리 신광열 부장이 뭐 범죄 혐의의 성립과 관하에 다툴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리하죠. 진짜 무리한 법리고 사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갖다 붙인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법조인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식의 이유를 달아가지고 영장실심사에서 풀어준 건 처음 봤습니다. 구속적부심. 구속적부심에서. 그러니까 지금 통계를 보니까 구속적부심을 풀려난 경우가 한 15%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은 사정 변경. 그러니까 처음에 구속영장 발부할 때랑 사정변경이 있었을 때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놨다. 주로 민사상의 합의, 돈